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지만 국민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으면 상당한 폭의 개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못 운영했던 국정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새로운 내각을 통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조차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총선용 물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을까요?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대통령에 올랐으니 권력 연장, 이것 말고는 다른 생각은 없는 걸까요? 참으로 우울한 개각 다음 날 아침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독자 6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5만 9천 명이었는데 오늘 중에 되겠구나 했는데 정치분석 시작하기 전에 66만 명 채워주셔서 더욱 힘이 납니다. 정어리 때 점프운동 시작한 뒤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함께 모읍시다. 그래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빨리 앞당기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도 기다립니다.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의 귀염둥이 서종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서종욱 변호사 오늘 나오는 날이라고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찾길 바래님, 오늘 겸둥이 서변님을 통하여 저들의 생각과 계획을 한번 들어보아요. 너무 열받지들 마시고. 예. 서종욱 변호사 왜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인기가 아니고 그냥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댓글 다 봅니다. 다 보시죠? 예. 예. 서종욱 변호사 매력이 있어요. 가끔 이제 억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예. 구송님, 서 변호사 나오는 날 백 선생 오프닝만 보고 나가자.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한번 몇 면들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고,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겨우 특징을 찾는다면 6명 가운데 3명, 절반이 여성이다 하는 것 외에 특별히 의미를 찾기는 힘든 그런 개각이다, 총평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의 사설을 한번 봤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개각 관련. 총선 출마자 정리한 이익이 개각, 윤석열 경제 쇄신할 건가? 국민일보 중폭 개각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스타일도 확 달라져야.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 2기 개각 쇄신 에너지 더 담아야 한다. 한겨레 국정 쇄신 의지 안 보이는 총선 올인 개각. 한국일보 여성 3명 발탁한 개각 국정 쇄신 메시지는 약하다. 이렇게 점잖게 뽑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님. 네. 조선일보가 오늘 개각 사설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진짜. 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최근에 그
사설이나 칼럼의 기류는 상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편한 기색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국정 쇄신 의지가 안 보인다 그랬는데 아니 김유정 의원 네. 조선일보가 개각을 했는데 아예 사설도 쓰지 않고 뭉개버렸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조선일보가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것 같고요. 그냥 제 기분대로 해석하자면 논평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개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개각은 굉장히 큰 폭이고요. 지난번에 원포인트 개각만 한두 차례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그냥 논외로 해버렸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해줄 말도 없고 참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안 다뤄주는 개각을 했을까 이런. 그런데요, 박진영 부원장님,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개각하면 한두 명 하는 소폭은 몰라도 6명 이상이면 일단 대폭에 가까운 중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제 국정 방향의 변화, 철학의 변화, 뭐 이런 걸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누구로 바꾸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이 정부 자체가 국정 방향이나 철학이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 임명하는 방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하던 검사 출신의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거는 뭐 전문성이라든가 국가가 잘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 자리라든가 내각의 강요는 왜 하느냐? 그냥 선거 이겨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친한 선후배들한테 자리 나눠준다. 전리품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하다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 렛대로 달아줬으니까 총선에 다 출마해서 또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선거와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고 국가 운영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저는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각을 하는 것은 민심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가 국정 운영 잘못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각을 통해서 민심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개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 총선이 돼서 그동안에 내각에 몸담았던 장관들 총선 출마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개각을 통해서 변화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죠.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참사, 엑스포 참사, 여기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쇄신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인사로 돌파를 해야죠. 그러면 적어도 총리를 바꿔야죠. 그래야 뭔가 이제 좀 바꾸는구나. 그러는데 총리를 바꾸지 않아요. 얼마 전에 수석들을 싹 바꿨어요. 비서실장은 또 그대로 둬요. 이러면서 무슨 개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인사하는 원칙 자체를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정국 변호사 어제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기존의 국정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반성이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개각이 아니고요.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 이제 그 사퇴 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가피하게 개각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국정 방향의 변화가 없으니까 비판적으로 지금 이제 그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의미를 찾는다면 옛날에는 이제 그 전부 다 이게 그 서오남 이 말은 이제 서울대 50 남자들 이런 분들이 위주로 됐는데 그래도 이제 여성이 3분 들어오고 또 70년대까지 젊어지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잘 모르는 분들도 훌륭한 사람에게 임명했다. 뭐 그 점에 좀 의미를 두어야 된다. 국정 운영의 방향 변화는 없다. 기존에 하던 대로 밀고 나간다. 이거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밀고 나간다. 기존에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평가는 반반 국민마다 이게 엇갈리는 거죠. 지금 보수 그전에 진영과 친문. 평가가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저는 총선으로 표출되겠죠. 여론조사보다 총선이 투표해보면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1등할 건지 민주당이 이길 건지 그게 국민이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결과가 나오면 예. 그때야 무슨 뭐 변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이미 대통령 임기 관계없이 끝난 거고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이제 진정한 정권 교체로 제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 대통령만 생각합니까? 나라를 생각해야죠. 나라의 국민은 지금 반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보면 이게 딱 반 아닙니까? 왜 반조각 났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반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안 그랬어요. 또 근데- 문재인 얘기를 하시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반토막 난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치는 그건 이상이고 현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 잘하려면 중도가 쓸 곳이 없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지금 이게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말 이번 개각 국민들은 개각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허망한 개각이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그토록 문제점이 있고 개각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 사람 그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경제부처 관련된 장관들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말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곧 추가로 다른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고 인사청문 요구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벌써 도주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부터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지 아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김유정 의원 한번 객관적으로 전문성 한번 평가해 보시죠. 지난번 차관 인선할 때 장미란 차관만큼의 주목도도 받지 못하는 개각이 아닌가 우선 싶고요. 강서 재보선 참패 이후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반성 그리고 국민이 무조건 옳다. 그러면은 10월 11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의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각에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쇄신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의 방향도 좀 바꾸고 심기일전해서 잘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일단 정치인 출신들 다 내보냈는데 박진 장관은 또 묶어놨어요. 그럼 박진 장관은 굉장히 나가서 내년 총선 준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엑스포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으로 물리는 건지 이게 형벌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인물이어서 조금 더 뒀다가 교체를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덜란드 순방이 곧 코앞이라서
그래서 당장 바꾸기는 어려웠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 예산 같은 경우에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안도 지금 안 끝났는데 왜 교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무책임한 인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번에 6명의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외교부 차관이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갈 수가 있죠? 아무리 이분이 경제 뭐 외교, 뭐 다자 외교 전문가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소상공인하고 벤처 기업들 지원하고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고 좀 많이 알아야 될 텐데 경험도 좀 풍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대한 인사라기보다는 뭐 말씀 나눈 것처럼 총선용 개각일 뿐이고 그냥 관료 중심으로 무난하게 그냥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개각을 통한 뭔가 반성과 쇄신 이런 것들은 아예 초장에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고요. 방통위원장의 권익위원장인 지금 김홍일 위원장 뭐 내정설이 놔두는 걸 보면 이거는 도대체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도 없고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인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닌가. 국정원장, 방통위원장, 뭐 산자부도 바뀔 것 같다 그러고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가부도 지금 아직 아무 얘기가 없고, 법무부도 뭐 혼자 원포인트로 내년 1월 달에 가서 바꾼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개각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 혹시 대통령이 말이죠, 장관 아무나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초반기에 검사 시절에 금융수사를 잘 해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원장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송 관련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정권은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리품 나누듯이 권력을 향유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서 이제 원내대표께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국정이 없었어.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발목을 잡은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국회가 민생 챙기는 거 발목 잡은 거 아닌가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이제까지 쭉 논의되어 왔던 것들인데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국회는 그나마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쟁과 총선 승리 외에는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뭘 장관을 바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개각하는 걸 보면서 더 희망과 기대를 갖기가 힘들게 돼버렸는데 우리 양문석 박사님께 그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네. 방통위원도 하셨고 언론학 박사시고 이쪽 그 언론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요즘 조선일보가 좀 이상해요. 네. 보세요. 이번에 개각을 했는데 사설도 안 써버리죠. 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후임과 관련해서 다른 언론들이 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유력 이랬는데 조선일보만 이상인 방통위원이 유력하다라고 썼어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언론 특히 이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이 보수 정권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거는요, 자신들이 사설을 썼을 때 행정부가 그걸 갖다가 수용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매체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광고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광고주들이 어필하는 이런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쇄신을 요청을 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끄떡도 하지 않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조언들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누적이 되니까 더 이상 고원 또는 충원, 조원, 보수 정권이 살아야 보수 언론이 사는데 말 그대로 생존 공동체에 있어서 한 축인 권력의 담지자들이 이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안 들어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노선의 변화나 그다음에 전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삐져 있는 거죠. 삐져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삐져 있다 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해봐봐라. 우리 없이 너희들이
국정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옹거리를 부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예. 거고요. 저한테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개각에 대한 의미를 좀 질문을 해주시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손 고모님이 양 박사님 오늘 스타일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보내셨는데 오늘 젊어 보이시는데 이쪽 그 칼라 한쪽만 나왔는데 넣든지 양쪽 다 빼든지. 예. 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땜빵 개혁. 땜빵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3연패를 당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1패를 첫 번째 큰 패배를 당했잖아요. 내정의 실패였거든요. 그 다음에 엑스포를 이 참패를 당했어요. 외교의 실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동관을 강퇴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어요. 인사의 실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정의 실패와 외교의 실패와 인사의 실패 이 3연패를 당하고 나서 나온 결론이 개각이었는데 이게 중폭 개각이든 대폭 개각이든 소폭 개각이든 상관없이 개각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예요? 국면 전환이죠.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개각을 하는 건데 이 국면 전환이 쇄신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세력들을 더 공고히 하는 내부 다지기, 내부 결속을 위한 개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개각의 성격이었습니다. 국면 전환을 해서. 그런데 쇄신을 위한 의지도 안 보여.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자신들의 측근들을 통해서 단단히 일사불란한 그 국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도 안 보여. 그러면 이 개각은 왜 했냐?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국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총선에서는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장차관들에게 장차관이라는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총선에 출마시켜서 총선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아까 박진영 원장이 이야기했던 게 진짜 아플 겁니다. 예. 국정이 있어야 국정의 발목을 잡지. 근데 웃기는 건요. 과거 역대 정권에서 야당들이 꼭 비판을 하거든요. 국면 전환하려고 개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원칙에 맞게 잘해라 이러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국면 전환용 개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심하다는 예. 거죠.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 내정 실패, 외교 실패, 인사 실패 이렇게 잘못한 걸 지적하셨는데 앵무새님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남의 집 디비는 거. 예, 그걸 사자성어로 압수수색이라고 그래요. 투자로는. 압색. 이번 개각을 보면서 국민들이 새로 임명된 장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안 바뀐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한동훈은 왜 안 바뀌었지? 궁금해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안 바뀌었고 그리고 당장에 지금 방통위원장도 사퇴해서 자리가 공석인데 지명을 해야 되고 국정원장도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또 이런 인사는 언제 할까? 그게 궁금하지요.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은 않고 궁금하지 않는 것은 해서 더 답답하게 만들고 사과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사과 받을 준비는 안 됐는데 덥석 사과해서 저건 또 무슨 사과인가 궁금하게 만들고 당최 이렇게 하니 국민은 늘 옳다는 말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까? 김은혜 수석이 그냥 갖다가 붙인 걸까?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 국민은 늘 옳다고 생각할까? 서종욱 변호사 그 말 대통령이 한 말 맞을 것 같아요? 예, 한 말은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 문제는 국민이라는 게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국민이 어느 국민을 말하는지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 봅시다.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정확한 워딩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고 나서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의 표를 던지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었으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제까지 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국민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강서구청장을 패배를 안겨줬던 국민,
그들을 향해서 국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그들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기 패널에 나오신 분들 서 변호사님 빼고 백운기 앵커 총리, 양 박사 통일부 장관, 박진영 외교부 장관, 김유정 행정부 장관 임명하면 지금보다 왠지 국민들 위해 잘할 것 같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가요. 자, 박진영 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번에 한동훈 장관 왜 안 바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좀 찾아냈는데요. 12월 19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 무마 의혹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작년. 예. 아니죠. 2년 전이죠. 2년 전에. 2년 전이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1심에 징계 2개월이 정당하다. 그리고 더 큰 징계를 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12월 19일 날 2심 재판이 있습니다.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그 당시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었지만은 이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법무부가 이겼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2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를 한동훈 장관이 해임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법무부가 윤석열 그 당시 총장 징계안에 대해서 이번엔 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근데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재판에서 법무부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한동훈 장관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 채널A 사건이 한동훈 장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9일 날 재판에 지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법무부가 이 재판에서 진다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요. 그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요. 이미 소익이 없는 거예요. 총장 끝난 지가 지금 대통령인데 그게 원래는 각하 사유입니다.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이게 한동훈 장관은 왜 유명했냐? 이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예. 첫째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원 오브 댐으로 할 장관이 아니에요. 어허. 독보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신 분이다. 예, 동시에 여러 명 개최될 때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면 빛이 안 나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용필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듯이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찍는 개각으로 원포인트로 하는 게 이게 첫째 이유고요. 한동훈이 뭔데 독보적이에요? 지금 이게 인기가 독보적이에요. 인기가 좋아서. 예, 보수 쪽에서는 독보적 인기 차기 1위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인기가 좋다. 첫째 이유. 예. 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예요. 어제 압수수색했잖아, 법인카드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하고 법인카드하고 쪼개기 후원금으로 영장을 수원에다가 재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무리 지어야죠. 이재명은 구속시켜 나와야죠. 한동훈은.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쌍특검. 12월 27일 운운하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특검은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거부권 하는 거.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준석 견제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날 어쩌고저쩌고 신다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바람이면 이준석은 촛불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태풍이면 이준석은 이게 연약한 바람이니까 이준석 촛불을 꺼버리는, 완전히 지금 대구에서 한동훈한테 묻혀버렸잖아, 이준석. 이런 게 4가지 이유 때문에 늦게 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서변 생각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서초동 쪽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갑자기 다시 잊어버렸다. 이재명 영장 재청구. 그러면은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겁니다.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국회에 나와서 구속영장에 나와서 때 보고를 하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이 총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거 영장 청구에 대해, 개별 사건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특검에 왜 개입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요, 장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 상황을 실토해버린 상황인 건데, 한동훈 장관이 법률적인 문제들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지금 총대를 메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자백한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박사는 왜 웃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뭐 자기들의 소스들을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고위직을 지냈던 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한동훈의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대통령이? 예. 그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렸었어요. 거의 2년에 가깝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 했는데 아직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장관을 자르지, 장관 자리에 놔두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이 시도를 12월 달에 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계속해서 체포 동의안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이제 민주당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책임지고 아마 버리는 패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은 장관직을 떼면 언론에 지금과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한동훈은 내년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제가 양문석 박사님 분석을 쭉 들으면서 좀 희망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뭐 이제까지 예. 예를 들어서 인요한 김기현이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김기현이 감당하지 못하고 양쪽 같이 자폭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3연패를 제가 분석할 때 아주 감동하는 그러한 표정으로 앵커께서 저를 쳐다보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양문석 정말 분석 잘한다,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언제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기대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들립니까? 예, 저는 정말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아니면 누가 윤석열 지켜주죠? 자, 지금 솔직히 한동훈이 윤석열을 지켜주는 게 뭐가 있죠? 자기 정치하고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1인자가 있는데 2인자가 날뛰는 형국이 윤석열, 한동훈 간에 있어서 1, 2인자의 행태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한동훈이 계속해서 느닷없이 자신의 부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냐, 민생 현장을 찾아가지 않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동훈이 끊임없이 자기의 언론 플레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 1인자 입장에서 이제 만 2년도 지나지 않은 정권에 2인자가 급격하게 부상하는 것들을 동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한번 이번에도 양문석 박사님 예견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해요. 워낙 안 믿어져서. 서울의 봄 영화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예. 서울의 봄 영화 보면 이제 전두환 이름을 이제 전두광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저기 있는 애들 다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중에 아주 입에다가 제대로 쳐넣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전두광이 반란에 성공하는 어떤 비결이었죠. 챙겨주는 거. 그동안에 챙겨줬으니까. 보면서 자꾸 누가 연상이 많이 됐는데 잘 안 챙겨줬을까요, 그러면? 네, 그 독재 정권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말 그대로 측근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독재 정권도 다를 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한동훈의 행보들을 이제까지 윤석열의 아바타로 쳐다봤던 시각을 조금 바뀌어서, 한동훈이 윤석열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의 모습들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한동훈 장관 교체 보류 그 속내가 궁금한데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저보다는 양 박사님 말을 더 이렇게 지지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DBXBQM님 양박의 존재 이유다. 개혁아재님 양 박사님 짱 드세요. 순도리님 배공기 앵커님 양문석 박사님 말 좀 믿으세요. 어찌됐건 이번 개각에서 이제 탈 윤석열 정권 한 장관들은 너무 홀가분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이제 있었던 수석들도 출마 위해서 이제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올 거예요. 본인들의 당락과는 무관하게. 감흥 없는 개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바뀐 장관들 총선 준비하겠죠. 그러려고 물러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위원회 만들었는데 지금 혁신위원회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사실상 끝난 셈인데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나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달라. 좀 뜬금없죠. 김기현 대표 그러려고 혁신위원회 했습니까? 이렇게 깔아뭉갰지요. 뭐 그동안에 혁신위원회가 몇 가지 뭐 소득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진 불출마 영남 뭐 중진들 윤 대통령 측근들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카드가 비대위 해라 뭐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에 오갔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좀 뜨악했어요. 박지정 부원장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뭐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비정치적이죠.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원래는 김기현 위원장이 혁신위를 임명했잖아요. 근데 혁신위가 망하면 김기현도 망한다. 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자폭 작전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폭해가지고 비대위로 가겠다. 이게 이제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때문인 것 같아요. 12월 27일 날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이제 12월 8일 날 올라가죠. 본회의는 올라가면은 혹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반란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기현이라든가 영남 중진들을 바로 못 쳐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기현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공천은 용화대에서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은 용화대가 마음대로 이렇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자. 이렇게 뭐 아마 작전이 짜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우리말을 좀 서툴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아마 정말 극단순화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특검의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는데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계속 버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김기현 밀어내고 이제 비대위로 가고 공천권을 완벽하게 이제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권력 내부 정보가 좀 있으시니까
어때요? 이뇨한 위원장은 용산에서 이렇게 좀 인정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요. 용산하고 이제 그 인요한하고 김기현 사이가 상당히 좋아요. 저도 이게 엄청 갈등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큰 부분에서는 이게 큰 틀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제 혁신이대로 큰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아마 이제 그 김기현 대표도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 혁신이 큰 방향은 수용해가지고 나중에 한 2월쯤에 사퇴하는 걸로 불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김기현 체제는 보장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당권하고 공천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울산에 출마는 희생 포기하고 이 방향으로 용산과 당이 거의 합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인요한 위원장이 큰 방향을 한 거 결단해라. 이것도 김기현 대표는 수용한다. 근데 지금 당장 수용해봤자 감동이 오래 갑니까? 지금 민주당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데 그래서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은 2월쯤이다. 이래서 이게 잘 아마 봉합돼가지고 잘 될 걸로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완전히 괴담 시리즈인데 정정 로맨스물을 얘기를 하고. 정치는 외관 드러난 그 기사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물밑인데 제가 알기로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지금 이런 게 상황이다. 이거는 여러 루트로 제가 양쪽에 본인이 프리토킹 한다고 그런다고 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 세 사람이 아주 케미가 잘 맞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왜 김기현 대표는 밑에 울산에 내려가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인요한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달라고 이야기하고 김기현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까? 쇼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방관계 장제원하고 김기현 대표는 틀리대요. 장제원은 항명이고 진짜 92대 동원해서 나 어떤 권력자가 해도 굴하지 않아.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에요. 네. 장제원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합니다. 대통령이. 그러기에 김기현은 마지막 고별 인사를 5선을 그래도 시기 준 지역 주민들한테 마지막 인사다. 그게 출마는 안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정세 분석을 할 때 이제 가장 취약점이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몇 가지의 조각을 듣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정세 분석이 이제 틀려지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죠? 사과한 거 한 번 있어요. 아니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참패를 하고 거의 초상집 분위기의 국힘당을 반전시키면서 이슈의 중심으로 끌고 간 게 인요한 위원장이 가장 잘한 겁니다. 말 그대로 국면 전환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국면 전환을 할 때 결정적인 재료가 뭐였었어요? 영남 중진 사퇴론이었었어요. 또는 험지 출마론이었었어요. 이러면서 인요한의 힘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인요한이 당당하게 국힘당의 주도권을 당대표 이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패는 뭐였죠?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님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하면서 양쪽을 같이 총을 쏘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남 중진 불출마를 던져서 잘 끌고 가다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윤석열 측근들도 불출마 선언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 힘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통령실로부터 계속 힘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치고 나가면서 낙동강 오리알 고립을 자초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김기현과 대통령과 인요한이 아주 친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 정리된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각각이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본들 이미 언론과 국민들은 갈등이 증폭되고 그 갈등의 희생양이 인요한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 서정욱 변호사 말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존재감은 확실하게 부각을 했는데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또 김경진 혁신위원이 한 말대로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생명 연장시켜주는 도구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도 직언을 못하고 또 혁신위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또 의결했던 중진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론 이것도 당 지도부가 김기현 지도부가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양쪽에서 몰매 맞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병민 최고도 이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김근식 위원장도 김기현 체제로 어떻게 선거 치르란 말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김병민 최고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뭐 한참 전부터 벌써 불출마 얘기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죠. 대표도 하고 출마도 하고 양손에 떡을 어떻게 다 들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2월 7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최고위와 혁신위가 동시에 열리는 그날 뭔가 비장의 카드를 마지막으로 던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던지는 것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무엇을 던진들 크게 그렇게 반향을 일으키거나 임팩트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만 지난주에도 나와서도 뭐 비대위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쉽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최고위원들 4명 물러나야 되는데 다 물러날 수 있을까요? 김석기 최고가 옆에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물러나야만 지도부 체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죠. 김재원 전 최고 자리에 김석기 최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굳건하게 대표 체제는 유지하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반발이 심해지면 고민은 하겠죠. 저도 이제 좀 들은 이야기가 예. 있는데 울산 쪽에서도 제가 좀 탐문을 했어요. 네. 탐문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인요한, 윤석열, 김한길 한편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김기현과 그다음에 현 지도부와 영남 중진들 한편 이렇게 돼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정 시점에 김기현 대표가 아주 묘수의 하나의 타협안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총리설이에요. 총리설. 울산에는 김기현 총리설이 나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은 장제원처럼 극단적으로 버티지는 않고 나도 불출마할 수 있는데 불출마에 향응하는 어떤 대가를 달라라고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빠지면서 원희룡과 한동훈 투첩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썰들이 울산 쪽에 좀 퍼져 있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군요. 네. 제가요 얼마 전에 몇 주 된지 그 장성철하고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이게 1, 2주 안에 김기현 체제 무너진다 어쩌고 저쩌고 뭐 방송에 떠드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분들요 장성철, 신인규, 이현주 아무도 이게 소통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나 지도부 그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통화 안 해요. 저는 제가 궁금하면요 대통령실이든 김기현 대표도 이게 언제든지 물어보고 소통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사이 좋아요. 제가 이게 오늘도 밝힐 게 있는데 뭐 또 방송에 밝히면 안 되니 밝히세요. 지금 이게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소통이 되고 있고 누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아니요.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 간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주 이게 굳건한 관계다. 이렇게 보이고 김기현 체제는 와야 안 됩니다. 언젠가 이게 타이밍을 봐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하고 대신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르고 또 이게 승리하면 뭐 김기현 대표도 총리라든 당대표 뭐 대권을 놓든 그렇게 또 승리에 공이 가니까 이렇게 잘 타협으로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간다. 거다. 예. 예.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배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오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합니까? 그거는 이게 올라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결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올라오면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거부권 할 겁니다. 거부권 한다. 예, 1초도 고민 안 하고. 네, 뭐 지금
이 거의 자폭적 그 분석이고 자폭적 기대라고 저는 보는데요.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끌고 간다. 그러면 그 필패를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요. 농민을 위한 양국관리법,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거부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내용들은 특정한 계층들이나 그 직업군들을 그 겨냥했던 거부권이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요, 국민들의 65%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정치에 있어서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와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은 사실상 더 이상 총선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참선언이거나 완벽한 그 자폭 행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 소통 라인이 있으면 김건희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파괴력은 거의 핵폭탄급이라는 것들을 전해주는 게 진정한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신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참고로 정치 본색에서 서정욱 변호사 타율은 한 2할 9푼 7리 정도. 2할 9푼이면 그 정도 장성철이는 됩니다. 몇 할입니까? 3할이 안 되시는데 이번에 한번 봅시다. 아무튼 논리적으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희생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올렸는데 최고위원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케미가 잘 맞는다, 용산과 세시가 잘 맞는다 이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게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그림인지 이건 무슨 쇼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봅시다. 근데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참패하고 나서요, 서 변호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그 체제가 오래 갈 거라고 아니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의견은 없는 거예요? 저도 신문만 보고 되게 이게 갈등이 심한 줄 알았어요. 아니 서 변호사님 의견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참패 이후에 당대표가 책임을 안 지는 이 상황이 맞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전망이 패널로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 개인 의견보다는. 근데 저도 잘못 알은 게 제가 이쪽 저쪽에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실에 만나서 직접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협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제가 이게 보니까 본인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다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패널로 얘기할 때는 물론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의 입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개인의 전망과 평가를 내놓는 것이 패널이지. 그러면 서 변호사님은 뭐 용산이나 당의 입장만 전달하는 거예요? 본인 의견 없으세요? 제 입장은 확고한 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양손에 2개 못 가지니 울산에 불출마해가 배지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당권은 김기현 체제로 가자. 이게 제 일관된 주장이었잖아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변 이야기도 저는 뭐 나름의 상황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결국은 당 혁신은 포기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막아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맞겠다. 또는 당 혁신을 하는 와중에서 당이 분열돼가지고 백성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은 맞겠다라는 하나의 그런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뇌피셜을 돌려볼게요. 백운계 정치분석에 나와서 서정욱 변호사가 김기현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서변 좀 봅시다 해서 아마 밥을 같이 먹었을 거예요. 빙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왜 나 물러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총리 간다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면 좋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거의 뭐 합리적 그 추론을 통한 팩트다. 그리고 아까 흔적을 보였잖아요. 팩트는 아니고 그냥 뇌피셜이에요. 저는 거의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만났댔잖아요. 임요한하고 김기현을. 아까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상당히 감동받고 와가지고 새로운 이제 이
학설을 퍼뜨리는데 아무튼 이 타율이 떨어지는 거는 생각이 많으면 타율이 떨어져요. 아니 이거를 근데 저기 두 달도 안- 노리는 두 달도 안 분이 있어야 돼요. 됐는데. 향응 접대를 받고 스픽스에 와서 발언하면은 이거 네. 스픽스 규정에 의해서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거가 없다니까 정거가. 예.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잘 굴러가는 집안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잘 굴러갑니까? 그러면 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신당도 지금 빠꾸 없이 계속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12월 27일이면 이제 22일 남았나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지금 또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기다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좀 매우 험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여당 내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오히려 되게 일찍 움직이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2라고 하죠. 국민의당 1이라고 하죠. 그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2월 달에 창당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27일부터 움직이겠다는 거면은 일반적인 총선 앞둔 창당인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제가 서둘러서 움직였을 때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실 이번에 부산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뜬금포 사과를 하시는 걸 보고도 저는 판단했는데 본인이 정말 위험해지고 다급하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분입니다. 저 대선 때 보면요. 평소에는 저한테 뭐 길길이 날뛰고 이러시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이 많이 뒤진다. 이러면 오셔서 갑자기 90도 인사하시고 이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창당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자는 길인 건데 저는 그 와중에 만약에 제가 창당을 먼저 해버렸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변하겠다 이래버리면 되게 웃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12월 27일 정도는 100일 앞둔 상황인데요. 그 정도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는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먼저 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그 보수 유튜브에서는요 이준석 안 다룬 지 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 유튜브에서만 이준석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논쟁을 좀 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수도권에 이준석 신당 놓으면 2,000표씩 가져가면 어렵다. 그죠? 그랬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님, 당신 지역구나 그렇지. 2,000표 받으려고 이게 출마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선거 출마는 인생을 그 모험입니다. 근데 2,000표 받으려고 이준석 신당에 가입해가지고 나 총선 놓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없어요. 가족들도 말릴 겁니다. 총선이 장난입니까? 결국 이준석은요. 제가 보기에 탈당을 빨리 나가는데 안 나가요. 지금 요구하는 게 대구 출마하고 비례 달라는 거예요. 대구 공천과 노원 준다니까 또 안 한대. 이게 뭡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두면 이게 저는 탈당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신당 창당 자체가 어렵다. 또 가사 만들어봤자 후보를 어떻게 냅니까? 2,000표 받으려고 전벽에 지역구 출마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비례당 만들어서 1, 2번 한두 명 될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판에서는 이미 미아로서 완전히 이제 사라진 존재다. 이래 봅니다. 대구 공천권하고 비례를 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다고요? 지금 이게 노원의 준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원병에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이게 잘못하면 뭐 제가 이준석 대표 잘 그런 건 아시니까. 아니지만 예. 저도 뭐 누굴 밝혀서 여의도 연구원의 책임자급에 들은 이야기인데 예. 어떻게 잡느냐? 예. 이준석 대표를 잡으려니까 이게 비례 당선권 내지 이게 대구의 공천을 줘야 잡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노원병의 공천을 준다 해도 그는 거절한다는 이미 노원병은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안 한다니까 그 지역에.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지금 예. 서정훈 변호사가 말을 잠깐 돌렸는데 맨 처음에 듣기로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대구 공천권하고 비례를 달라라고 요청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고 예. 국민의힘에서 그런 카드면 이준석 전 대표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야 예, 문제가 안 정리하는데 생기겠죠. 여기서 왜 안 나갑니까 이준석 대표?
그건 난 모르죠. 빨리 나가라니까. 예. 빨리 나가라니까. 그거 이제 정치권 탈당하시라니까. 근데 왜 안 나가냐는 지금 본인 얘기로는 그거예요. 12월 27일까지 기회를 주겠다. 그 안에 완전히 바꾸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데 바꿀 것 같지가 않아서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빨리 하지 12월 27일까지 버티냐?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 내가 겪어보니까 아주 불리하면 바로 표변하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내가 미리 창당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아차 위험하다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윤석열이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꽁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적어도 100일 전이니까 12월 27일까지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는 거는 이 대표가 더 알잖아요. 나도 근데 알아요. 그걸 기다려요. 그 나가면 되지. 최종 변호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 윤석열 바뀌잖아요. 대통령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왜 빨리 안 나가냐고. 기다리고 있냐고. 안 나도 바뀌는데. 그건 나도 모른다고.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도 도이치모터스 특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제 거예요. 우리 명분을 더 쌓고 싶은 거겠죠.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참 그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2,000표의 인생을 걸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냥 그 선거 공탁금만 걸고 경남도의사 출마한 사람도 봤어요 나는. 아니 대선 때도 나와요. 네. 대선 그리고 후보도 때 나와요. 그 수명이 나와요. 5천만 원 1억 내고. 국회의원 선거 벽보 붙이기 위해서 돈 그 한 5천만 원 내는 거 그거 할 사람 진짜 많아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2,000표 받아서 뭘 하겠냐 하는데요. 100명만 그 출마를 시키면 20만이에요. 20만 명. 20만 명이면 득표율이 1% 정도 돼요. 3%가 되면 비례대표 한 석을 현재 선거법 체제로 받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출마를 시키면 그 지역에서 그 당에서 끌어올 수 있는 20만 표가 1%를 끌고 오는데 이거는 신당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1, 2, 3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그 선거법에서 엄청나게 파괴력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표를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앞쪽 부분에서 평가를 하셨을 때 이준석의 잔머리 그리고 이준석의 노림수 그러면서 이준석의 자신의 정치적 비중을 현 선거 국면에서 그 키우기 위한 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동의합니다. 근데 참고로 한 말씀만 붙이면요. 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7개예요. 다 당선될 거라고 후보 냈겠습니까? 그만큼 예. 정치에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그 이상 많다는 얘기죠. 참 강렬하게 벽보 붙이고 싶습니다. 예. 유세차, 자, 자기 유세차. 이준석 신당 살펴봤고요. 민주당도 과연 갈라지게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핵심적 위기는 정치 위기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 보니까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는 것이고요.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단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제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것을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김유정 의원, 이제 원래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말을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 스타일로 봐서는 저 발언은 상당히 센 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당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근래 굉장히 말을 조금 강하게 세게 하고 계시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지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호남 기반의 5선의 정치인이고 전남지사도 하셨고 당대표도 했고 총리도 했고 이제 막강한 당의 뭐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신당 창당에 뛰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만큼 그게 파괴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뭐 지원을 못한다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공천에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이제 친낙계 의원들의 공천 학살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목소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거나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 최소한의 민심과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정도 명분과 어떤 지지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성격상 그렇게 결단 내려서 신당까지 일생을 민주당과 함께 해온 분이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박진영 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전망보다 제가 이제 가치를 싹 배제하고 제가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의 참모다 그러면은 탈당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탈당하고 신당 창당한다고 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요, 이 당에서 지금 우리 김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낙계 의원, 비명계 의원이 몇 명 공천을 받는다고 한들 이낙연 대표에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구성 자체가 당원의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친명,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비전이 없는 거죠. 본인께서 국회의원도 했고 총리도 했고 도지사도 했는데 대통령 외에는 정치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2016년도에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서 나가서 호남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의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비슷한데요. 일단 친낙계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움직임에 함께했던 사람은 윤영찬 정도고요. 그리고 서른 의원이 최근에 한번 잠시 이낙연 대표하고 그 사진을 찍은 것 외에 사실상 친낙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양기대, 서른, 윤영찬 이제 이 정도 세 사람 정도를 친낙계를 하고 하는데 그 외에 다 이탈했다고 보는 게 그 맞는 거고요. 지금 그 박진영 원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의원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좀 만지다가 결국은 총선 뒤로 미뤘거든요. 대의원제가 대의원 한 명이 그 권리당은 100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대 20 미만으로 그 조정을 하다가 이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의원 체제 1대 100이라는 그 대의원 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77.77%로 이겼고요. 이 대의원제가 1대 100에서 1대 20 미만으로 주저앉으면 더 이상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 예. 이 측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연세를 생각해 보면 이제 마지막 도전이면 저는 탈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고 그다음에 원내 의석 꾸려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다시 합당하면서 새로운 당원의 구조를 개편하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 댓글 반응은 좀 차가운 편입니다. 야리님, 때는 목욕탕 가서 밀어. 양지혜님, 우린 이낙연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은숙님, 파괴력 없을 텐데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선족 변호사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근데 바둑격은 두 개로 논평하면요. 바둑. 첫째는 이제 바둑에서도 훈수 뜨는 사람이 잘 봅니다. 예. 이 세 분은 대국자예요. 대국자 미, 방관자 명 이런 고사성가 있어요. 저는 훈수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격은 장고 끝에 악수 놓습니다. 계속 엄중하게 지켜보다가 악수 놔요. 제가 이게 요즘 만보 걷기 하거든요. 예. 아침에 낙엽들이 많이 쌓이는데 낙엽 볼 때마다 계속 이낙연 대표 생각나더라고. 야, 이분이 이제 떨어진 낙엽이 됐구나. 이 떨어진 낙엽이 다시 나무에 매달려가 나뭇잎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회의가 들어요. 저는 이분이
나간다고 봐요. 근데 분열 세력으로 찍힐 겁니다. 이준석 세력과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열 세력은 절대 지지 안 하고 심판합니다. 이쪽에 진보 진영의 이낙연 세력, 그다음에 이 보수의 이준석 세력, 이 자들은 분열 세력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통 보수 진보 치열한 대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중도 제3지대가 설 땅이 없어요. 갑자기 훅 땡기네. 그래서 바둑 격언 두 가지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바둑 오래간만에 선생님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둑 격언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도 저기 근데 바둑 격언 두 개가 사실 저도 명언을 하나 서로 안 남기겠습니다. 맞았어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2016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 만들다가 나중에 윤석민 만나가지고 또 바른미래당하고 또 합치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처럼 아마 저는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만나고 김한길 전 그 위원장도 만나고 이런 아마 행보를 하실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아니 제가 들었을 때 서정욱 변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빨리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끝나야 서정욱 변호사 다운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제가 당황했단 말이에요. 아 당황스러웠어요. 예, 당황했어요.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보내주셨고요. 등불님, 윤석열이 폭정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러 터져서 행동하지 않은 민주당 때문이다. 그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김기일님, 아까 양문석 박사님 얘기하실 때 오리알 너무 크지 낙동강 메추리알. 임성수님, 병원 입원 중이어서 링겔 꼽고 박 녹화하네요. 밤을 새고 나면 아침 새날이 오듯이 우리 내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입원 중이시군요. 임성수님, 김기일님, 등불님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최재형님, 이연화님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소사이어티 오브 저스티스, 불빨간 박진영 국회로 고고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볼빨간. 볼이 빨간가? 뭐지 흥분 잘하니까 잘 빨개집니다. 예. 이연화님 영덕의 상상 응원드립니다. 보스 형님 2만 원 보내시면서 오늘 또 소변 차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새로운 스픽스몰 상품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모 맨투맨 티셔츠인데요. 1+1+1 3개나 드리는데 가격이 저렇게입니다. 참 여기에 또 사은품까지 드린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문을 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평소 자신이 입는 것보다 한 사이즈 더 크게 주문하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이러니까 혹시 어디 저쪽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거 아닌가 궁금하실 텐데 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에 국산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제 저 제품을 소개하면서 기모라고 하는 게 좀 뭐 한자어던데 일본말로도 기모라서 우리말로 뭐 좋은 거 없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뽀숭이, 융, 털 안감, 복실복실, 복수리 이런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는데 양문석 언론학 박사님. 예. 기모 우리말로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나는 뽀숭이가 마음에 들던데. 뽀숭이도 저도 읽어주실 때, 예. 좋네 뽀숭이. 예. 예. 저털 이렇게 생겼는데. 털은 좀 너무 좀 발음하기가 직설적이니까. 너무 힘들잖아. 뽀숭이 좋네. 저보고 그 털이라고 그 이야기하면 틀 이렇게. 아무튼 우리 정치본색에서 앞으로 기모라는 이름을 좋은 우리말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뽀숭이 좋네요. 뽀숭이. 예. 뽀숭이. 네. 앞으로 기모를 뽀숭이라고 하십시다. 털 뽀숭이래요. 네. 털 뽀숭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소개해드린 것 아직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달팽이 크림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제품들 많이 사주시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픽스몰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고등어도 있고 뭐 방어는 이제 다 떨어졌을 거고 이런 거 많이 하십시오. 아수라님 그냥 기모라 해. 아수라님 그냥 아수라 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